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오늘 최종 관문이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잠시 뒤 국회 현장 연결에 이어서 여야 관계자 모시고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위 검찰 간부끼리 몸싸움까지 벌어진 건데 서울고검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의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대전 갑천의 원천교와 만년교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곳곳에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충북 내륙과 영호남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내일 새벽 또 한 차례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잠시 뒤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앞서 상임위 때처럼 임대차 보호법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입니다. 의회 독재라고 비난해온 통합당. 일단 본회의에 참석해서 반대 토론을 한 뒤 표결엔 불참할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개 범죄로 한정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뜻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달기로 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집안 싸움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맞고소전에 이어 서울고등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서너 달이 걸리는 게 보통인데 인권위 재량으로 조사 범위와 기간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전과 충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침수된 아파트 안에서 발견된 남성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일부 지역에는 그제 0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택 침수 피해만 27건, 도로 침수도 44건에 달합니다. 토사 유출과 주택 외벽 파손도 각각 22건과 14건입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무너진 토사가 주택을 덮쳐 주민 3명이 급히 대피했고 농경지 134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불어난 물에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 상황이 계속 집계되는 데다가 경남 지역에도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 자세한 비 피해 상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서구 정림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아파트 단지에 흙탕물이 가득하군요. 네, 이곳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는 흙탕물이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물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 성인 가슴 높이까지 찼던 물은 현재 무릎 높이 정도까지 빠진 상태고 지붕만 보이던 차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1층에서는 오전 9시쯤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수색하던 소방대원이 이 남성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사망 추정 시간이 6시간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민 가운데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 아파트에서는 28세대와 조인정이 침수 피해를 봤으며 아파트에 고립돼 있던 140여 명은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구조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며 아파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침수된 차도 100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는 인근 실내 테니스장에 마련됐으며 30여 명 정도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해 이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도 방역 과정을 거쳐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대전에는 오늘 새벽 3시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온 곳은 중구 문화동으로 오늘 하루에만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1시간 동안 1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천 원총교 지점과 만년교 지점에는 여전히 홍수경보가 발령돼 있지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수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오후 1시 기준으로 대전시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60건을 넘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정림동에서도 한때 도로가 침수됐고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로 통제됐던 대전 시내 지하차도는 대부분 통행을 재개했지만 대전역과 인동 지하차도 등 5곳은 여전히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호우 피해 현장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이번엔 충청북도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북에도 곳곳에 많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 청주시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충북도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내리던 빗줄기는 멈춘 상태입니다. 청주와 옥천, 용동에 내렸던 호우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의 수위가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하상도로와 산책로 일부가 물에 잠겨 차량과 사람 통행이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새벽 시간에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북 진천에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청주 오창에도 1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충북 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수십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쯤 충북 제천시 송암면 월양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낙석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또 오전 6시 55분쯤에는 충북 단양군 하방리에서 낚싯객 2명이 물에 고립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앞선 오전 2시 반쯤에는 진천군 초평령 용정리에서도 73살 A씨 등 3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3시간 반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전 8시쯤에는 청주시 무심천 수용교 인근에서 39살 B씨가 물에 빠졌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여기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50분에는 청주시 미호청교에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충북 옥천 군북면의 자모 소류지도 범람 2개 놓여 오전 10시 반쯤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 마을 주민 50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옥천군은 유실 방지를 위해 2개의 피복을 덮었으며 수문을 개방해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무심천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전라북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그제부터 전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강한 집중호우로 만경강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는데 오후 들어서 일부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점곤 기자. 네, 전국부 전주지국입니다. 네, 전북 지역의 비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전해드렸던 대전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전북 지역에도 오늘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그야말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고요. 전북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정오를 기해서 전부 일부 해제가 됐고 조금 전에 또 추가로 해제됐습니다. 전주, 익산, 완주 지역의 호우경보는 일찍 해제가 됐고요. 그래도 진안 그리고 무주군의 호우경보가 남아있었고 남원, 장수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는데 이것 역시 조금 전에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전주와 완주 지역에 비가 집중이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서해 쪽으로 흐르는 만경강의 삼례교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일대에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내에서 만경강으로 이어지는 전주천 미산교에도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폭우가 내리면서 전주 시내 일부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전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리 밑을 통과하는 도로, 이른바 언더패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언더패스가 상당수 침수가 돼서 아직까지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토사가 유출돼서 통행에 지장이 있었는데요.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완주 분기점에서 소양 나들목 구간에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또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무주 나들목 부근도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이틀 전부터 내린 폭우로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무주 지역에는 인삼밭이 많았고요. 고창 부안 지역은 논 등의 침수가 돼서 농경지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만 130헥타르가 넘습니다. 앞서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에서는 무너진 토사가 주택으로 흘러내려서 주민 3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전라북도 지역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탐방로 130곳도 통제됐습니다. 전북 지역에 내일 오전까지 지리산 등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아직도 예보가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지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 시작된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선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 이후 퇴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 어떤 법안들이 처리됩니까?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4건인데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위원들을 처리하는 안건이 처리됩니다. 이후에는 민주당이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온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이후에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집 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통합당을 상대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며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야당도 반사이익에만 안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통합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을 훌쩍 넘는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에는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정한 부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는 들어가지만 법안 처리 전에 반대 토론을 하고 퇴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전체 의원 표결에서 퇴장하자는 안이 다수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을 무시한 채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총 자리에서 아무리 빨리 법안을 처리하고자 해도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당이 토론 기회도 제대로 안 주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오늘 처리 대상인 임대차법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소위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기들이 내세웠던 선입 선출도 지키지 않은 채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최근 국회 운영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통합당에서는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하자, 국회 보이콧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까지 나왔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이어 오늘도 장외투쟁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폭우로 전국이 비상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외투쟁의 시기와 방법이 고민이지만 국회에서 여당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부산항에 이어서 인천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인 선원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선박에서 감염이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은 항만 방역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인천항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홍 기자 뒤에 있는 그 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배가 지난 26일 러시아에서 이곳 인천항으로 들어온 오렌지 드림이라는 배인데요. 이 배에 탔던 60대 러시아 국적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항구에 들어오기 전 인천항 외항에서 한 번, 또 내항에서 한 번, 모두 2번 체온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정상 판정을 받아서 항구에 배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기 전 진단 검사를 해보니 무증상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인천 방역당국은 최근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곳 인천항에서도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조치 시행 뒤 들어온 첫 번째 러시아 선박에서 바로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배에는 이 선원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른 1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이 배는 고철을 운반하는 6,800톤급 선박으로 배에는 6,000톤 넘는 고철이 실려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을 인천 인하대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선원 19명은 선내에 14일간 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선박 전체를 소독하고 14일이 지난 뒤 화물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인천시 질병관리본부 직원 2명이 들어가 안에 있는 선원들에게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전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항에 이어서 인천항에서도 선박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해외 선박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다음 달 3일부터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모든 선원들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이미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된 나라들과 같은 조치를 받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은 공항이 아닌 항구에서만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방역 강화 대상국에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곳 인천항에 들어온 해외 선박은 모두 3,700척에 달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만 컨테이너 화물선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박이 모두 3만 8천 척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내 근로자와 접촉할 수 있는 원양어선 등은 1,500척, 또 선박을 수리하는 배도 600척이 함께 입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무전기를 활용하는 등 배 안과 밖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방역수칙에 보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북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또 한국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해 달러 유동성을 늘렸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로 치명상을 입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0.00%에서 0.25% 사이로 내린 이후 세 번째 열린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ath forward for the economy is extraordinarily uncertain and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our success in keeping the virus in check.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이 벌어지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결국 미국 경제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범위의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I've said, very likely more will be needed from all of us, and I see Congress negotiating now over a new package, and I think that's a good thing. 연준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간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의 보유를 늘리겠다고 밝혀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또 한국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등 6개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은 600억 달러 규모이고 덴마크 등 3개국은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11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4,269명입니다. 63명의 격리 해제자가 새롭게 발생해서 현재 837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이고 어제 사망자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강서구에 소재한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서 이용자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전체 8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청 확진자와 관련해서 11층 근무자 166명 가운데 158명은 일단 음성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11층에 수시 방문했던 사람 중에 검사 희망자 88명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항입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과 관련해서 2박 3일간 함께 캠핑을 했던 총 18명, 6가족 중에서 3가족, 총 6명이 확진되어 접촉자 및 감염 경로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북자 관련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월북 당사자와 접촉자 2명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들에 대해서 과거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접촉자 여부를 조회한 결과 현재까지는 관련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추가 접촉자 명단을 전달받아서 오늘 중 이들에 대한 검체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1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8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11명의 추정 유입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9명으로서 필리핀이 4명, 사우디아라비아가 3명 등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 검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러시아를 출항한 선박 259척 중에 191척에 대해서 승선 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러시아발 입항 선박뿐만 아니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 6개국발 입항 선박에 대해서도 전수 승선 검역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7월 20일부터 러시아 선박에 적용했던 항만 근로자 등과 접촉 강도가 높은 선박의 선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이들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선박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내일 오후 3시부터 코로나 백신의 글로벌 개발 동향 그리고 확보 전략을 주제로 미래 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동 포럼을 통해서 전 세계 백신의 플랫폼별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백신 개발 관련된 도입 또 협의 동향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총 1,098명의 완치자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서 실제로 733명의 혈장 모집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혈장 공여에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고 또 실제로 혈장을 공여해 주신
모든 완치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혈장 치료제와는 달리 별개로 6개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회복기 혈장에 대한 수혈이 23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된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주요 신고 사례들은 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을 신고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굿당에서 10여 개 방 모두 많은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굿을 진행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한 근로자가 공사 현장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 또한 아파트 단지의 헬스장에서 10여 명의 트레이너와 회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단순히 입만 가린 채 사용하는 것 등 이러한 미흡 사례들이 안전신문고에 신고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본인의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사람의 침방울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나에게로 전파되는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방수단의 하나입니다.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실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착용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착용한다는 것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으셔야 하고, 마스크 착용 전후로 손 씻기를 하는 등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휴가철을 맞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과 관련하여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휴가철을 맞아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안전한 휴식을 보낼 수 있도록 거듭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실천해야 될 3가지 행동, 3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휴게소나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물러 주시고, 사람 간 거리 2m 이상 유지는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하지 않으셔야 될 또는 피해야 될 3가지 3금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가지 말아 주시고, 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된 장소, 혼잡한 여행지,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방울이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감염병 등 질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의 충분한 가열 섭취, 또 조리한 음식도 오래 보관하지 않기,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 주시고, 수해 발생 지역에서 상처를 통해 설치류의 소변으로 전파되는 렙토스피라증, 또 접촉성 피부염의 예방을 위해서 장화나 고무장갑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봉쇄나 차단 정책을 피다가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다시 유행이 증가하거나 악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스페인 등 유럽 해안, 또 휴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이 해이해진 틈으로 유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유럽에서는 사회 전체 봉쇄를 다시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휴가철을 맞아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경고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휴가철에 캠핑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도 앞으로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유행이나 확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변, 산, 캠핑장 등 야외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야외라고 해도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밀접한 접촉이 있다면 어김없이 코로나19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재차 강조 말씀드립니다. 되도록이면 휴가는 한 가족 단위 소규모로 이동하거나 현장에서 휴가를 즐겨주시기 바라며 단체 관광이나 전세버스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또 단체 식사를 하는 것 등은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여행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행, 즉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또 3금, 증상이 있으면 여행하지 마시는 등 3밀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오염된 손으로는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휴가철에 방역 수칙이 준수가 되지 않으면 지난 5월에 겪었던 이태원의 유흥시설 중심의 집단 감염 이후 우리가 겪어온 불안이라든지 직장이나 학교의 폐쇄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도 실무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백신 개발 그리고 선구매 등 백신 확보에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도 백신 확보와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백신 확보, 개발은 100m 경주처럼 속도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다급할수록 안전을 돌아봐야 되고 국내 전문가나 우리 방역 당국은 근거와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증된 또한 완벽하게 안전한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끝까지 노력해 가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과 같은 방역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경고등이 들어온 8월 휴가철을 맞아서 더욱더 경각심과 경계심을 갖고 유행 억제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 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즉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 팀장이죠. 중앙지검 형사 1부장 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 고소전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부장검사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어제 두 검찰 간부가 몸싸움을 벌인 사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어떤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습니까? 네, 먼저 한동훈 검사장 측은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몸을 날려 올라탔다는 입장입니다. 정 부장이 자신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는 겁니다. 반면 정 부장은 증거인멸 정황을 보여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압수물을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밀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언가를 입력해 쳐다보니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걸 우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젯밤 늦게 재차 반박문을 낸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대상물이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이었다며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잠금을 해제한 게 증거인멸 시도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몸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느냐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위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제시할 때부터 모든 절차를 촬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앙지검 측은 문제가 된 장면, 즉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처음부터 캠코더로 모든 과정을 찍는 직원이 있었다며 저장이 안 됐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 집무실에는 별도로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수사팀이 영상을 갖고 있느냐, 또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겼느냐가 진위 확인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 진료까지 받은 상태인데 고소도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입장문에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함께 공개한 사진입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며 전신 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한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바로 입원했고 오늘 새벽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깐 사무실에 들른 뒤 다시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검사장도 어제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몸싸움에 이어 양측은 고소전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한 검사장이 정 부장을 독직 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습니다. 독직 폭행은 검찰과 경찰 등이 구인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폭행, 가혹행위 등을 가하는 걸 말합니다. 이에 맞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검사장의 적극적인 폭행이나 협박까지는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한 검사장이 고소와 함께 서울고검에 감찰 요청서를 내면서 현재 서울고검에서도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검찰 간부들 사이 몸싸움의 고소전, 이를 둘러싼 감찰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와 피의자 신분인 한동훈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데 후폭풍이 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당정청이 협의회를 열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검사장과 부장검사면 어떻게 보면 검찰의 고위 간부인데 이 검찰 고위 간부끼리 몸싸움을 벌였다. 초유의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좀 전제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검사 대 검사가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압수수색 절차는 직무를 집행하는 검사,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주체죠. 그리고 피의자인 검사장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직무를 집행하는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이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리를 행사하면 이건 가해 행위가 될 수 있고 이건 또 범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뭐 제 귀와 눈을 좀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 하나를 압수하러 간 건데 예. 이거 자체는 뭐 과연 형사 1부장 수사팀장이 지적할 사안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수사팀이나 이제 한동훈 검사랑 둘 다 말이 다르지만 이제 수사팀이 하는 얘기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고 변호인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할 때 이걸 제재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유심칩이잖아요. 그러면 변호인한테 전화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누르는 것 자체 그러면 비밀번호 누르면 풀렸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는 뭔가 정보를 갖다가 삭제하든지 이제 변경하기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압수수색팀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가 직접 이를 제재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사태가 발단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마 휴대폰의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어 있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감정이 좀 실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는 이동재 전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본인의 어떤 감정과 어떤 그런 좀 사적인 감정 플러스 이제 수사에 대한 조급함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정 부장검사 쪽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그래픽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시도로 보고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제재하려 했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검사장 측이 그 독직 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독직이라는 게 한자 자체로만 놓고 보면 직책을 더럽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직이라는 게 독재를 쓰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폭행 어떤 일반인 사람들 폭행은 그냥 폭행이라는 형사죠. 법률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독직 폭행 자체는 어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신구속에 관한 이제 업무,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제 상대방을 가혹행위를 한다랄지 이제 폭행하는 게 이제 독직 폭행이라고 법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면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정이 가중이 돼요.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게 법정에 의해서 벌금형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굉장히 형량 자체는 벌금이 없어서 중한형이다 볼 수 있고 또 벌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공직자에 있어서는 유죄가 판결되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고소를 했고 여기 이제 맞대응해서 정진훈 부장검사 측에서도 뭐 명예훼손 무고 이런 죄명으로 자기도 맞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실체적 진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정확한 사실은 사실 뭐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걸 텐데 이 몸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둘만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팀 관계자도 있었고요. 이제 검사도 한 명 있었고 수사관이 한 2명 정도 같이 왔고 또 포렌식 하는 또 전문가도 대동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잖아요. 그래 법무연수원 직원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한다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는 어렵지 않을 텐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팀은 어떻게 보면 정진우 부장팀을 들 수가 있고 또 법무연수원 팀은 또 뭐 한동훈 검사장 편을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객관적인 가장 증거는 영상 녹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영상 녹화를 했을 텐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캠코더로 이걸 다 영상 녹화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유법성 문제가 나중에 재판이랄지 그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준훈 부장 측에서 부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캠코더는 가지고 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장된 영상 녹화물은 없다 이렇게 중앙지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촬영한 것이냐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촬영을 했는데 녹화 안 된 것이냐 이건 굉장히 좀 논란이 앞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장 집무실 안에는 CCTV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법무연수원의 CCTV가 검사장 집무실에는 없을지언정 주인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캠코더를 가지고 간 직원은 있었을 거고 그럼 캠코더를 가져갔다고 하면 왜 찍지 않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수사를 하다 보면 또 캠코더에 칩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압수수색을 또 다시 그 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상 녹화한 그 저장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뭐 이 사건은 뭐 서로 주장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겠죠.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 녹화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양쪽의 다툼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어떻게 보면 검찰 내 권력 서열 1, 2위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몸싸움을 벌인 두 검찰 고위 간부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익히 잘 아는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정진훈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 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몸싸움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이 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이 감정 싸움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리전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외형적으로 보면 뭐 대리전이라고 해도 말은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검언 유착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이거든요. 윤석열 총장 입장이나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건 편파하고 공정 수사가 아니다. 편파하고 불공정 수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없고 공모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공모하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고 더군다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는 그런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무시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편파적 수사에는 나는 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사 정당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중앙지검 수사팀은 굉장히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증거를 뭐 명확하게 확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보했다고 하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걸 제출을 했겠죠. 근데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 중단이라는 권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지검 수사팀 또는 이성윤 검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100% 공모다. 그렇게 확신하고 수사를 좀 더 진행하면 밝혀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옳은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결론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리수를 둔 거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 인사위원회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검찰 특히 고위직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이제 법무부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지, 그러니까 몇 기를 검사장 승진하고 그다음에 뭐 고검장이랄지 검찰 이제 고유직, 뭐 검찰국장이랄지 고검장급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럼 누구를 보내야 할지 이걸 정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조율이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데 지금 사실 검사장 중에서 윤석열 측근이라고 하는 검사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검사장들이 좀 사표를 좀 내줬으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표를 내는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해서 한 4명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많이 나가줘야지 현 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고 정체성이 있는 그런 검사들로 보직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 빼놓고는 거의 7월 말에 인사를 해요. 그리고 8월 초에 임지에 부임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이제 뭐 몇십 년 동안의 관행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승진이랄지 보직 이동 인사에 있어서 뭔가 조율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으로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은 거죠. 그런데 뭐 이런 내용을 연기 사유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뭐 원칙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검찰 인사에 대한 원칙과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먼저 원론적인 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아무튼 조만간은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법무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로 한정하는 게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애견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검찰 내에서도 그렇게 반발이 있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도 법도 다 통과돼서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부수적인 법안 이거 입법하는데 과정이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확정된 거 아닙니까 거의. 그래서 검찰이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이제 6대 범죄로 한정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부패, 경제, 공직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부패 관련된 어떤 수사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러면 전체적인 부패가 아니고 거기 또 한정을 할 거예요. 뭐 공직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법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이랄지. 그렇게 되면 이 6대 범죄 안에서도 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축소된다. 그럼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는 워낙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 기소나 이제 영장에만 권한이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연장선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고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 상당수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건 공수처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축소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근데 아마 이 범위도 6대 범죄 안에서도 제한을 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만약 이 정부가 계속되어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결국은 이제 기소권만 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갈 여지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막바지 장맛비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에는 밤사이 또 한 차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그쳤고 남부지방의 비도 약해졌다고요? 네, 지금 서울은 비가 그치고 습도만 잔뜩 높아져 있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강한 비를 퍼붓던 비구름은 지금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빗줄기는 전 시간보다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고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 남부와 전북 지역에는 또다시 강한 비가 퍼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경북과 전북의 빗줄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경남 하동과 제주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오후 2시 경남 일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비는 밤사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00mm 이상, 그 밖에 충청 이남에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 낮부터 남부지방은 장마철에서 벗어나면서 본격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포항과 제주의 아침 기온 25도로 밤사이에도 후텁지근하겠고요.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대구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도 29도 등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 전선이 북쪽을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서울 등 전국 내륙 곳곳으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가방 속에는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앞서 상임위 때처럼 임대차 보호법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입니다. 의회 독재라고 비난해온 통합당. 일단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을 한 뒤 표결엔 불참할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개 범죄로 한정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뜻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기로 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집안 싸움이 그칠 줄 모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맞고소전에 이어 서울 고등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서너 달이 걸리는 게 보통인데 인권위 재량으로 조사 범위와 기간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대전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곳곳에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충북 내륙과 영호남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내일 새벽 또 한 차례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 조사팀을 꾸리고 성추행과 서울시 묵인 방조 등 의혹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직권조사 착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제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를 요구한 뒤 이틀 만입니다. 인권위는 오전 10시 반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안건 의결에는 최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등 모두 4명이 참여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제3자가 진정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해왔다며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직권조사팀도 꾸릴 계획인데요. 정확한 규모나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7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특정 피해 사실에 대해 진정을 받아 조사하는 진정조사와 달리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도 인권위가 재량적으로 문제를 찾고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기한은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나 대상은 결정됐습니까? 네, 우선 인권위가 명시적으로 밝힌 직권조사 대상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등 사건입니다. 여기서 성희롱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인권위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력, 그리고 강제추행과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유형을 정해두지 않고 성적 피해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이 밖에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를 요구하면서 요청한 조사 대상이 대부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피해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는 물론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 4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인 기한이 없고 조사 범위도 넓어서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강제 사건이 없다는 점은 조사 시작 전부터 한계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과연 직권조사에 나선 인권위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예상대로 조금 전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표결 결과입니다. 제적 300석에 재석 187석인데 지금 파란색,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찬성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표결 결과가 집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재석 187석 중에서 185명이 찬성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네, 재석수는 187명. 네. 네, 지금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오후 2시쯤에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지금 그 표결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처리되는 법안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이후에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전월세 상한제라는 내용, 전월세 상한제로 표현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통합당 쪽에서는 반대 의사를 많이 표시를 했었는데 오늘 표결에는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이 21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176석 거대 정당이 돼 돌아온 여당이 다시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대외안보정보원입니다. 국정원의 기원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미국의 CIA를 본뜬 중앙정보부입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 때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로 바뀌었고 국정원으로 개칭된 건 1999년 1월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뀔 때마다 국내 정치 개입을 지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지만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라 밖의 정보만 다루는 기관이라는 뜻을 간판에 새기기로 한 겁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겠습니다. 국정원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죠.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당시에는 해외 안보 정보원이라는 가칭이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종 명칭에는 해외 대신 대외라는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정원이 해외 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대북 정보 전문기관이라는 특성과 바다 밖이라는 뜻의 해외라는 표현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간첩 조작 사건과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무리를 빚어온 대공수사권은 경찰 등 전문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만 한정하는 등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권력기관 개편 내용을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법손질에 나섭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 마련에 실패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핵심 개혁 대상은 검찰과 국정원입니다. 먼저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 참사인데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도 포함됩니다. 또 중요 수사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의견이 다를 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줄여 검경 관계를 수직적인 지휘에서 대등적인 협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국정원도 이전 정부까지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가 줄곧 불거졌던 만큼 직무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외, 북한 정보에 특화하고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게 당정청이 검토하는 권력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력이 비대해질 수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경찰 조직 체계는 유지되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은 시도지사 소속 자체위원회가 맡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달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났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이 의원을 만나 취재진 앞에서 거대 여당의 막중한 책임 등에 대해 10여 분간 환담을 나눈 뒤 지사 집무실로 옮겨 배석자 없이 비공개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의 전국 순회 일정으로 이루어졌지만 당 대표 경선과 맞물려 대권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 간의 회동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부산에선 러시아 선원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주요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서울 강서중앙 데이케어 센터 관련해서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지인 모임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돼 전체 8명이 됐습니다. 서울시청 확진자 관련해서도 11층 근무자 166명 가운데 158명은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8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11층에 수시로 방문했던 사람 중에 검사 희망자 88명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과 관련해서도 2박 3일간 함께 캠핑을 했던 총 18명, 6가족 중에서 3가족 6명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북자 관련도 월북 당사자와 접촉자 2명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월북자의 옷가지 등 소지품 16점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추가 접촉자 8명의 명단을 받아 오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어제 신규 환자 발생 추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오랜만에 10명대로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명입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38일 만에 1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4,269명이 됐습니다. 신규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7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이틀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모두 수도권입니다. 서울이 3명, 경기에서 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11명으로 많이 줄었지만 지난달 26일 이후 35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명이 검역당국에서 확인됐고 3명은 격리 중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적은 내국인이 9명, 외국인이 2명입니다. 유입 추정 국가는 필리핀이 4명, 사우디아라비아가 3명, 미국 2명, 이라크와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1명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고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사람은 63명입니다. 현재 837명이 치료 중인데 위 중증 환자는 13명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부산 사직구장에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지난 28일 그러니까 그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NC의 야구 경기가 열렸는데요. 롯데 측이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켰지만 외야와 3루 원정석을 빼고 1루 내야석 중심으로 입장권을 판 겁니다.
이날 관중이 1000여 명이었지만 일루 응원석 쪽에 대부분 모여 앉아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방역당국도 사직구장에서 거리 두기를 제대로 안 지킨 상태에서 다수가 모여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인데 초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체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10% 입장 허용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 2인자인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탈북민의 월북 사태로 봉쇄된 개성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탈북민 월북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무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 북한과 방역 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개성시 일대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탈북민 월북 사건으로 지난 24일 개성시 일대를 완전 봉쇄한 이후 첫 고위급 방문입니다. 최룡해 제1부위원장은 방역 초소들을 돌아보며 방역과 물자 반입 상황을 살피고 소독과 검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목표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다음의 결정은 반드시 관철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2인자인 최룡해가 직접 개성에 내려간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탈북민의 월북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북한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노동신문에서 아직까지 북한 내에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고 방관한다면 만회할 수 없는 치명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로써 탈북자의 월북으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기감을 조성해온 북한이 추후 우리 정부의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장을 받고 첫 공식 일정에 돌입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개성시 봉쇄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된다면서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 북한과 방역 협력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봉쇄, 격리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력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북민 송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정부 입장 정리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 범위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판정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3법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공수처 3법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민생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입법 독재로 8월 4일 날 방망이 두드리겠다고 하는 위헌 법률 처리하지 마세요. 제7위원 독재 면허증 아닙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국회 현장 연결의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합당은 일당 독재라면서 비판하면서 반대 토론을 한 뒤 퇴장했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야 양측 관계자 모시고 앞으로 전국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생중계 통해서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렸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까? 단독 처리, 그러니까 우선 단독 처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께 좀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또 변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뭐 협치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뭐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하는 과정도 있고 그 전에 간사 간의 협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간의 협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책위 간의 협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뭐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 전세값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올라간다 비판을 하고 있으면은 빨리 좀 잡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이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11월, 12월까지도 좀 연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좀 힘드신 분들이 우리 서민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힘들 게 뻔한데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계속 협치를 원했고 토론을 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그렇지 않아도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 부분이 있었잖아요. 상임위 간에, 네. 간사 간에, 원내대표 간에, 정책위 의장 간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들은 걸로 지금 저는 전해드렸고요. 네. 좀 우리 토론을 하자. 얘기 어제 법사위 내용도 좀 있었지만요. 토론을 하자.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발언이 뭐였습니까? 토론하고 나서 표결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다수당이니까 이게 표결이 될 거 아니냐. 좀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액면가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토론으로 진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심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겠느냐, 아니면 진짜 뭐 니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우린 통과시킬게 이런 답정너 상황인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야당의 이제 참여 의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초기에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오합지졸식 대처가 있었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집값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언적 발언을 해가지고 문매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지금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연설이라는 그 귀중한 자리에서 사실 수도 이전이라는 걸 꺼내가지고 그걸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상황이 이르렀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질타가 있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 3, 4일 전부터 기류가 바뀌었던 것이 통합당이 이제 주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6년 전에 입법해놓은 것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6년 뒤에 발효된다고 하는 것이라면은 어제 통과시킨, 오늘 통과시킨 민주당의 입법도 6년 뒤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언제 지금 효과를 볼 거로 예측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인지. 그러니까 공격할 때랑 지금 본인들이 뭔가 추진하려고 할 때 논리가 달라요. 부동산 입법은 5, 6년 있다가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이제 보수 정부의 책임을 물리려고 하고 반대로 지금 하는 것은 시급하니까 오늘 당장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순 속에서 여야 협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어도 입법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협치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부동산 폭등의 원인 자체를 과거 정부로 지목하는 그런 황당한 해괴한 짓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보이나 봅니다. 도대체 지금 저는 민주당 쪽에 공식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이번에 전월세 법 나온 거로 인해 가지고 언제 시장에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완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완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야당 탓을 한다, 전 정권의 무능 탓이다라고 몰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요, 임대사업자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법인이 집을 많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6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거였었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건설업자가 분양가를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재건축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걸 유예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재건축이 한 채가 되면 한 채만 받는 건데 세 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이렇게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정책은 물론 그 전 국회에서 이걸 잡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야당이 발목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는 이런 정책은 10년, 20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우선은 전월세 상향제, 이번에 통과된 게 전월세 상향제, 뭐 5%까지 상향하지 않겠다. 신규든 갱신이 또 5%까지 상향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러면 신규로 했을 때는 그 전에 등록한 전월세 등록제로 해서 그 금액을 알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자들이 2년 살다가 다시 집을 얻어야 되고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권리를 찾게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그러면은 집주인이 내가 가서 주거를 하겠다, 거주를 내가 하겠다 할 때는 세입자의 권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전 정권의 그런 대책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집값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미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요. 네. 집값이 그냥 계속 올라 있었던 구체적으로 겁니다. 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정도 풀린 이후 시점에서 집값의 변동률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변동률과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직접 지금 말씀드리기엔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의 집값이 이미 고정되어서 상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이미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잡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 여당에서 좀 함께 잡아보자, 협치하면서 좀 잡아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분양가 상한제도요. 지금 정가의 보도처럼 계속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집값이 오르고 나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현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시가가 예를 들어 서울의 일반적인 주택,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매하려면 4천만 원 정도의 호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일반 분양하는 물량을 예를 들어 2천만 원 이렇게 공급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왜 로또를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 공급 물량을 받는 사람은? 그게 공정합니까 또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총체적 고려 없이 뭐 그냥 가격표를 그냥 낮추면 될 것이다. 이거요,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옛날에 프랑스 혁명 정부에서 우유를 싸게 팔아라, 모든 인민이 우유를 싸게 먹을 권리가 있다, 엄청난 선의에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우유를 아무도 안 만든 지경에 가가지고 우유값이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가격 통제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대책이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의 목적 자체는 세입자, 서민 보호라는 목적 자체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이 있겠지만 통합당 쪽에서는 세입자 보호,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책에 있어가지고 선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선의를 내세운 정치 집단이 어디냐면요, 저 북쪽에 있어요. 보면은 매년 신년사가 쌀밥에 고깃국이에요. 근데 못 주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선의를 갖고 정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자, 지금 주택 구매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 시정 동안에 서울에 신축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중에 46%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쫓아가니까 폭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에 대해 이렇게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이 전월세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전월세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일정하거든요. 공급이 딸리게 되면요, 전월세가도 폭등할 개연성이 있다고 다들 보는 것인데, 이 간단한 경제학 개론의 문제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수요와 공급 빼놓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전세가 폭등을 위한 전세 매물,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한 통합당 그리고 그 최고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뭔가요? 저희는 항상 이런 정책이 있어서도요. 아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 제가 썼는데 결국엔 공급을 어떻게 증대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자, 다주택자를 규제한다 그랬어요. 네. 자, 근데 전월세 주택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다주택자의 잉여주택입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래서 자가 보유로 전부 다 전환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자가주택 보유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분들이겠습니까? 그 정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그 전 단계에 주거로 계신 분들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노영민 실장부터 해가지고 참 이번에 이름이 오르신 분들 많지만은 생활 터전이 2개의 공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군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과 뭐 따로 사는 분들, 주말 부부나 이런 분들. 자, 이분 중에 한 채는 그러면 자가 보유를 한다. 한 채는 새 들어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새 들어 사는 주택은 또 다른 다주택자의 소유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차피 돌고 도는 풍선 효과와 그리고 서로 꼬리 잡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도대체 어떤 정책적 효과를 노리고 이런 걸 하는 건지 민주당이 뭐 다음 달쯤에 어떤 얘기할지 궁금해집니다. 예, 미통당에서요. 네. 어제 내 집 100만 호 공급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뭐 몇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 6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간추려 보면은 법적 용적률을 높이겠다. 수도권에 서울에 말입니다. 그리고 충수 제한 35층 이하의 충수 제한을 없애겠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고층 빌딩을 서울에 밀집시켜 놓고 충수 제한을 없애고 그러면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전 최고위원하고 그 전에 제가 토론했을 때 그러면 미통당의 정책은 뭐냐 물어봤을 때 그때 정확히 대답을 좀 못 해주셨는데 어제 봤더니 이런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만히 뜯어보면요. 이미 가진 사람들한테서는 그리고 구조 자체가 잘못돼서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그거를 가지게 만들어 놓고 서울의 고층 빌딩으로 밀집시켜 놔서 이거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제가 잘잘못을 뭐 잘못됐다 이렇게 가리기보다는 국민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차후에 전문가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우선 제가 조금 전에 구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전 정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전 정권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뭐 유예하고 해서 그 당시에 기재위 또 국토위에 계셨던 분들 49분이 있었고 21분이 있었습니다. 49분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이득을 많이 챙기신 분들, 21억에서 공시지가로 70몇 억까지 올리신 분이 미통당에 현재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때 당시 이게 부동산 3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전적으로 통과하신 분이 미통당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민주당에도 다소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득을 보신 분들은 오로지 다 미통당이었었고 지금 현재 미통당이었었고 새누리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6년 동안 32억 원에서 72억까지 법니다. 서민들께서 서민이 아니 그냥 중산층도 저축을 한다고 해서 이 정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불로소득을 좀 없애야 된다.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거는 무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런 구조를 좀 바꾸는데 좀 협치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이 단편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면은 재건축을 틀어막으니까 재건축에 희소성이 생겨가지고 가격이 폭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발 저 아집에 벗어났으면 좋겠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뉴타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중에 46%가 30년 이상 된 집이에요. 민주당 하는 대로 가잖아요. 10년 뒤에는 46%가 40년 이상 된 주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라는 거는 더 폭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격 통제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면 지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로또를 맞는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공급을 신규 주택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부 신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로또를 맞아서 2배 이상 상승하는 겁니다. 서울 지역의 그 집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재건축 물량을 좀 풀어야 한다는 입장 그 취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재건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재건축 규제를 풀었을 경우에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커져서 집값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 초과이익은 누군가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가지고 자 민주당이 가진 방식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제가 로또 맞았다고 표현한 분들 강남의 일부 단지들 재건축돼 가지고 그분들은 당연히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왕창 올랐죠. 그 희소 가치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분들이 희소 가치로 초과이익을 얻었다 이걸 환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지도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제가 일례로 보면요. 강남권에서 지난 한 2,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안정기가 있었던 시절은 뭐가 있었냐면요. 송파 지역에 헬모시티라고 하는 만세대 단위의 공급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수요가 몰려갔습니다. 실제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효율적인 정책이고 우리나라 90년대 이후로 해가지고 1기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야기했을 때마다 집 안정세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리고 35층짜리 짓는 거 뭐라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지금 그 3기 신도시라든지 예? 아니면 운정 신도시 아니면 별내 다산 이런 곳들 여기는 몇 층짜리입니까? 여기도 30층짜리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서울에는 안 되고 밖에는 됩니까? 뭐 서울 그렇게 싫어요? 서울의 교통난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교통도 힘들고 너무 밀집되어 있다. 이미 포화 상태로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서울이고요. 서울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준석 최고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다 두고 계속 이렇게 35층 밀집적으로 용적률을 높이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찬성을 하시나요? 아니 그럼 동탄이나 이런 데 지금 40층짜리 많이 지어놨던데 동탄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합니까? 대전으로 출퇴근합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 젊은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전월세 사느니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내 집 살고 싶다. 그게 훨씬 더 편하다. 어차피 교통망만 잘 돼 있으면은 지금 뭐 빨간 버스라고 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나 그렇게 외곽에서 출퇴근하나 큰 차이 없다. 이준석 최고는 경기도에 안 사시나 보네요. 저는 상계동 지역군데 상계동 살아야죠. 네, 왜 경기도 맞아요. 삽니까, 제가. 그러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파주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동탄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진입의 의지가 전혀 없고 거기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인신 공격적으로 질문하시는 이게 어떻게 인신 공격입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아니, 그분들이 제가 있는 얘기해 그대로 드린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 그분들이 프로파간다. 뭐 이사를 뭐냐면은 오고 싶냐 아니냐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그런 수는 프로파간다. 없습니다. 광역버스 타고 출퇴하면 된다. 잠시만요. 이런 것들 네. 가지고 민주당이 서울에 신규주택 공급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경기도 살아보고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한 겁니다. 네. 예. 두 분 모두 말씀을 주고받고 하다 보시니까 좀 네. 원성이 높아지셨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공수처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 간의 이견차가 좀 크고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공수처법이 3법이 뭐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이 마치 민주당이 뭔가를 그 미래통합당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엄청난 걸 한 것 같이 뭐 보도는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그렇게 좀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가 7명이고 야당 몫이 2명입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공수처위원회 2명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그 전 법안은 저희가 개정하기 전 법안은 국회의장이 이거를 추천할 수 있었는데 네. 어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게 지금 상임위를 통과를 한 상태였었거든요. 네. 뭐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높아질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검찰에서 특히 중앙지검에서 보이는 행태를 보면은 그걸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야당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공수처장 후보가 탄생했다 봅니다. 한동훈 검사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예. 제가 뭐 법조계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니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날아다닐 정도면은 검찰 개혁 심각합니다. 권력에 장악된 검찰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국민들이 보게 됐어요. 중앙지검 그 부장검사가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 좀 있으니까 네, 날아다닌 건 아니었었고요. 정정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대전 갑천의 지류인 유등천에서 고라니가 급류에 휩쓸린 모습이 YTN의 영상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대전 복수동 유등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하천에 떠내려가던 고라니는 다행히 스스로 탈출했고 하상 산책로 쪽으로 올라온 뒤 달아났습니다. 네, 폭우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서울 등 내륙 지역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하지만 강한 비구름대의 끝자락에서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여전히 오고 있는데요. 광양과 하동, 산청과 제주 동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엔 또 한 차례 충청과 남부 내륙에 집중호우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청 남부와 전북에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면서 최고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전남 북부와 영남에도 최고 15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친 뒤 장마철이 끝나는 남부 지역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영남과 제주 지역은 폭염주의보 속에 포항과 제주의 아침 기온이 25도로 열대야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33도, 서울도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